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에 욕심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만 부리고 있는 편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여기서는 욕심을 부려도 되겠다 판단이 설 때만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어떤 못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가 되건 말건 눈앞에 이득만 보고 달려들기도 해요. 그리고 한 번 욕심을 부려 이득을 본 사람들은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남에게 피해가 되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고,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대기업 다닐 시절에 만났어요. 저희 회사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당첨이 되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난 후 저희는 술 친구로 지내다가 이렇게 인연이 되었어요. 제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물론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잘 챙겼던 것은 아니었죠. 사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면대면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해외 건설 회사에 근무하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 편이기도 했고, 시댁 집안 남자들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어서 식구들끼리 모이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나마 제 남편이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한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답답할 지경이었죠. 부부끼리 있을 때는 말만 잘하던 사람이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통 해오셨어요. 아, 윤재야, 큰일 났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큰일이 났다니. 방금 네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라.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쓰러져? 며칠 전에 수민이한테 전화 왔을 때 편찮으신 곳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아, 윤재야, 일단 빨리 네 아버지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 알았어. 내가 바로 비행기 티켓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단하게 짐만 싸놓고 있어.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더군요. 저도 남편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같이 듣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당일 티켓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으로 달려가 다른 사람들이 취소한 티켓을 찾기 시작했고, 다행히 2장의 티켓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식을 기다렸어요. 시아버지가 괜찮으시기를 기도했는데 남편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한국으로 모셔와 치료를 했으면 했죠. 저 또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가족들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시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올 거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방님 부부도 소식을 듣고 나서 시아버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건 시어머니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에
미리 연락을 해왔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지는 한국으로 모시지 못할 것 같아. 아이, 갑자기 왜? 서방님이 아버님 모실 수 있는 병원 알아놨다고 하던데? 여기 의사들이 퇴원을 안 시켜주네.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긴 시간 이송을 하겠냐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아버님은 계속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여기 현재 의사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이송시켜 줄 테니 그때 모시고 가라고 하네. 저는 남편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에 저까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현지 의사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린다는데 어쩌겠어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문제를 상의하자면서 서방님 부부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모두 모이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니들 부부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라니. 아니, 니들이 가서 아버지 건강해질 때까지 간호를 해줬으면 하는데. 아, 예? 저희가요? 아이, 그래. 니들이 첫째이기도 하고 윤혁이 부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잖니. 나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행기 타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고. 아이, 엄마, 우리도 직장에 있는데 며칠 휴가 내는 것도 아니고 해외 가서 간호하는 건 힘들지. 아버지 옆으로 가려면 아예 회사를 관둬야 하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럼 네 아버지는 어쩌냐? 아예 언제까지 경찰 아저씨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잖니. 그리고 윤재니가 대기업 나왔고 어릴 때 유학도 다녀와서 영어도 곧잘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가서 아버지 간호 좀 해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서방님 부부도 가게만 아니면 본인들이 할 텐데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희 부부는 일단 고민을 해보겠다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 간병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쉽게 결론 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이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퇴사하고 해외로 간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시아버지 간병을 하러 가고 싶었나 봐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먼저 시아버지 간병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해외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남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간병 이야기를 꺼냈을 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남편은 가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해외로 가면 회사는 어쩔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휴직도 아니고 퇴사라니.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해서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고 있고 무작정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여보, 회사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게? 그리고 아버님 건강해지면 다시 한국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휴직이 되는지 알아보자. 안 그래도 회사에 알아봤는데 휴직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퇴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대신 해외에도 일자리는 있을 테니까 따로 구해볼게. 아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안 말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장남인 당신이 가야지. 그래, 다녀와. 당신은 나랑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응, 나는 못 갈 것 같아. 요즘 회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제가 같이 갔으면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맡고 있었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퇴사를 하는 마당에 저까지 일을 관두면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만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물론 남편은 비자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는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찾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지 간병을 하러 간 상황에서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잠시 비자 문제 때문에 몇 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하필 이런 상황에 아이가 생기니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해 줬죠. 그러나 시아버지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시댁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임신한 것이 티가 날 때쯤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인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시더라고요. 너 임신한 거 언제 얘기 안 하 기다렸다. 어머니, 제가 임신한 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윤재 씨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 짓을 몇 년 했는데 너 임신한 거 모를까 봐. 지난번에 밥 먹다가 속 안 좋다고 하는 거 보고 바로 알았다. 알고 계신다고 언제라도 주시죠. 사실 아버님 편찮으신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 늦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어찌되었건 너도 애 가진 임산부이니 항상 몸 조심하고 기본 진료는 동네 병원에서 하더라도 거기서 애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손주는 내가 받아줄 테니까. 예, 어머니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산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애초에 저도 시어머니께서 산부인과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 기간 산부인과 의사로 수많은 아이를 받으셨으니 시어머니께 출산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느껴졌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축하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지나가듯 하셨죠. 그래서 엎드려 절 받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4년 만에 들어선 아이라서 축하를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축하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도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이 축하를 많이 해줘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사촌 누나 아들 돌잔치가 있어서 시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부부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배가 불러올 때라 걱정이 되었나 봐요. 며칠 전부터 웬만하면 핑계대고 빠지라고 하더니 돌잔치 전날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여보, 내일이 돌잔치 가는 날이라고 했지? 가기로 했어? 가야지 그럼. 식구들 다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빠져? 아휴, 괜찮겠어. 그냥 몸 안 좋다고 핑계대고 안 가면 안 될까? 축의금은 내가 따로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야. 당신도 못 가는데 나라도 가야지. 그리고 서방님이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갔다 오면 돼. 몸 조심하면서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물 종류를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더군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돌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또다시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죠. 그러나 이미 돌잔치가 시작된 상황이라 자리를 비우기 조금 그런 분위기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서방님도 차에 물건을 놓고 왔다며 잠시 나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잠시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식장을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식장을 나오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볼일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식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에 다녀오던 서방님과 마주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같이 들어가자고 손짓을 했는데 서방님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서방님과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아, 예, 서방님 하실 말씀이 뭔데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돌잔치 이미 시작됐는데. 저 형수님 그게요. 지금이 아니면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 형수님 모시러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와이프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서방님 대체 무슨 말인데 그러세요? 형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서방님은 뜬금없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랬더니 서방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 온 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재산을 갈취할 생각으로 서방님 부부를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 재산을 모두 정리하겠다면서요. 서방님 말을 들어보니 시아버지 간호 핑계를 대고 남편을 해외로 보낸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았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평소 성격이 돌 같거든요. 그래서 못된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면 어떻게든 막으려 될 것이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혹시나 본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 계획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망치기라도 할까봐 그랬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동서를 먼저 설득했고 그 다음에는 동서가 서방님을 설득하고자 했대요. 그러나 서방님은 동서의 말에 양심이 찔리는 짓은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미루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털어놓게 된 것이었어요. 서방님, 어머니 도와주면 뭐 받기로 했어요? 예? 그게 무슨... 동서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니 제안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대가가 있었으니까 어머니 제안을 받았겠죠. 아, 그거 재산 일부를 받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 가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장모님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요? 서방님, 혹시 어머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안 해서 따로 들은 건 없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방님은 따로 티내지 말고 있어요. 저는 서방님에게 시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서방님에게 평소처럼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시어머니랑 동서가 눈치라도 채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돌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서방님에게는 조만간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게 알리는 게 최선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 일을 알렸어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시아버지는 괜찮으셔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냐며 화를 냈죠. 그렇게 남편은 한참 동안 씩씩거리다가 본인이 서방님과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여보, 서방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윤혁이한테 두 사람 요구 조건 맞춰주는 척하면서 계획 배우라고 시킬 거야. 그리고 당신은 윤혁이가 계획 알아오면 나한테 전달 좀 해줘. 직접 통화해서 들으면 되지 않아? 형제끼리 전화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남편은 해외에 있는 본인이 서방님과 통화를 자주 하면
동서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평소에도 동서는 서방님이 본인과 전화를 하면 한국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서방님은 두 사람의 계획에 동참하는 척 했고, 약 일주일 뒤 계획을 알아내서 저에게 연락해 왔죠. 형수님, 제가 두 사람 계획 알아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괜찮아요, 서방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형수님을 억지로 이혼시킬 생각인가 봐요. 네?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라면서 왜 저를 이혼시켜요? 형수님이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신경이 쓰인다면서요.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이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혼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방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알아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서방님이 하는 말이 남편을 무정자증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먹이면서 억지로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남의 애라는 것을 믿어야 하니까 친자 검사지를 미리 조작해 놓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아는 유전자 검사 연구소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테고,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혼 정리만 되면 다시 시아버지 간병을 하러 갈 테니 그때 일을 저지를 생각을 했던 거죠. 남편이 출국한 뒤에 시아버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도망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도 재산만 받으면 곧장 사돈 어른을 해외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모든 계획을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을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시아버지 몰래 재산 갈취할 생각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자식 앞길까지 망칠 생각을 하냐면서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너무 불안해.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마음 편히 우리 아이 태교에 집중하면서 출산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아니, 이렇게 무서운 계획을 듣고 어떻게 마음 편히 있어? 내가 어떻게든 그들이 그딴 짓 못하도록 막을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있어. 나 믿지? 당신이 불안해하면 우리 아이도 불안해해. 저는 정말 불안했지만 일단 남편의 말대로 태교에만 집중하며 아이 낳을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죠. 그때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는데 슬슬 본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본인 병원과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막달까지 놔두기는 했지만 아이 나오기 몇 주 전에는 본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아이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를 하지 않겠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방금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나한테 본인 병원으로 옮기라는데 어떻게 해? 정말로 그 짓 할 생각인가 봐. 여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요구대로 엄마 병원으로 옮기자. 그래야만 그 일이 생기지 않게 제대로 막을 수 있어. 어머니 병원으로 옮기라고? 나 조금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못된 짓 못하도록 막을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무조건 시어머니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 낳는 날에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일에서 저와 아이가 안전하려면 본인은 무조건 늦게 가야 한다면서 미리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출산하는 날에 맞추어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면서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뱃속 아이가
예정일에 맞추어서 나와줘야 할 텐데 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했어요. 저 또한 이번 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나 남편은 평소에 본인이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출산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저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죠.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가 벌써부터 효자 노릇을 하려는 것인지 남편의 바람대로 정말 예정일에 딱 맞추어서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서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미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놓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예정일 3, 4일 전부터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산통이 시작되자마자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산통이 조금씩 시작될 때쯤 친정엄마가 나중에 놀라기라도 할까봐 약간의 언제를 주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아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계획을 알고도 네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면 어떡해?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어. 엄마가 놀랄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박서방은 아직 함께 오지도 않았는데 뭘 알아서 해. 당장 가서 머리채를 뜯어 놓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엄마 제발. 어머니 앞에서는 티내지 말아줘. 그래야 못된 짓 다시는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 애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열불이 나서 어떻게 참냐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제 말에 따라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한참 동안 산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쯤 분만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의료진들과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는 어떤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그 종이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는 것을 짐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와서 분만실 안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곧장 출산 과정을 시작했죠. 그런데 분만을 하는 시어머니 손길이 너무 거친 거예요. 정말 산통과는 다르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출산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원래 분만을 할 때 의사들의 손길이 거친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무정자증 진단서를 내밀면서 억지로 이혼을 시키기 위해 연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일단 아이를 낳아 놓아야만 남의 아이라고 속일 구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친 손길로 분만을 진행해야 본인이 화가 잔뜩 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바꿀 수도 없으니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렇게 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저는 지친 상태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니 분만실에 가지고 온 종이를 구겨서 저에게 던지더군요. 너 지금 나 안에 누구 애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나온 아이죠. 그래? 자신 있으면 내가 던진 종이 한번 펼쳐봐. 그거 보고도 네가 그딴 말을 내뱉을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대체 뭔데 그러세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구겨서 던져진 종이를 펼쳐보았죠. 예상대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진단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종이를 보자마자 펄쩍 뛰면서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모르는 척 연기를 했어요. 감히 네 년이 의사인 시어미를 속여? 어떻게 내 아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애를 가질 수 있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 진단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방금 나온 아이, 저희 부부 피 섞인 애가 맞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말을 믿어달라고 연기하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 말고 다른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남편 오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면서 면봉에 태어난 제 아이의 침을 묻혀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의사를 불러 봉합을 하게 만든 다음에 저를 입원실로 옮겼죠. 그때쯤 남편은 전날 미리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있다가 병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보여줬던 무정자증 진단서를 내밀었죠. 아유, 엄마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는데 얼굴이 왜 그래? 아, 그리고 이게 뭔데? 지난번에 너 해외 나가기 전에 검사한 비뇨기과 검사지야. 너 무정자증이라더라.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무정자증이야? 아이, 눈 있으면 봐. 진단서 보면 알 거 아니야. 오늘 나오네. 네 핏줄 아니야. 네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알 수 있겠어? 분명히 쟤 다른 남자애 끌고 온 거라고. 사돈, 오늘 출산한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딸 그런 몹쓸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돈이 가지고 온 진단서가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오세요. 사돈도 딸이라고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닙니다. 진단서 같이 보셨잖아요. 분명히 제 아들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저희 아들 피 섞인 애가 나온답니까? 친정엄마는 제대로 알아보고 오시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미리 말을 맞춰둔 것처럼 시어머니 말에 모르는 척 지난번에 문제없다는 검사 결과지 보고 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비뇨기과 운영하는 친한 선배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애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며 남편이 충격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 결과지에 이름만 바꿔서 보낸 거라고 했죠.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며느리 한번 속여보겠다고 아주 이를 갈았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우기는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미리 말을 맞춰둔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 오늘 낳은 아이 대체 누구예요? 어쩐지 아버지 간병하러 갈 때 순순히 보내준다 했다. 설마 그때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나온 아이 당신 핏줄 맞다고. 당신도 방금 통화 내용 들었잖아.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설마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던진 폭탄에 언성 높여 싸우는 척을 했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저희 두 사람을 말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었는지 끼어들더니 유전자 검사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오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혼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온 가위로 남편 머리카락을 잘라갔어요. 저희 두 사람은 당연히 그 검사지조차 거짓말이겠구나 예상하고 있었죠. 일단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저에게 잔뜩 화를 내더니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면서 큰 소리치며 병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출산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 얼굴을 보기 위해 신생아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꼴에 산모라고 애보러 왔냐? 하긴 내 아들 피가 안 섞였을 뿐 네 피가 섞였으니 모정은 있겠지. 애는 나중에 보고 일단 이 서류 사인해라. 제가 왜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 남편 핏줄 맞습니다.
그렇게 우겨봐야 소용없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약속대로 얼른 서류에 사인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혼 서류에 당장 사인하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사인 못하겠다며 우겼고,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무조건 이혼시킬 거라며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떼어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병원이 떠나가라 큰 소리 치면서 신생아실 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많이 놀랐는지 뒤로 자빠졌어요. 저 또한 남편은 그렇다 쳐도 의식이 없던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오시니까 깜짝 놀랐죠. 시아버지는 뒤로 자빠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왜 뒤로 나자빠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해외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멀쩡하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안 놀라겠냐면서 툭툭 털고 일어났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을 보니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본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나오는 시어머니 모습에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당신 대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나는 내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밖에 없어.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에게 남의 핏줄을 키우게 하겠어. 이 여자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네. 나한테 못된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이상한 짓을 꾸며?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한테 한 짓은 그렇다 쳐도 시아버지에게 어떤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분 뒤 경찰들이 병원에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를 잡아가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냐며 방방 뛰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해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죗값을 받고 있다면서 조용히 따라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잡혀갔고 시아버지는 저희 모녀 앞에 다가와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수민아, 이런 일이 겪게 해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듣더라도 어머니께 듣는 게 맞죠. 아니야. 내가 다 가정을 잘못 꾸려서 이렇게 된 거다. 내 사과하마.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가 왜 경찰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의 질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이유가 모두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셨던 해외 병원에 시어머니의 대학교 동기가 근무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시아버지가 못 깨어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평생 누워있게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장소가 시아버지가 누워있던 병실이어서 꼬리가 밟혔다고 했어요. 그 의사는 시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 들키면 너나 나나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시 남편은 잠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오던 길이었고 그 의사가 병실에서 약을 넣냐 마냐 하면서 통화하고 있던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소리가 나지 않게 병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나올 때쯤 잠깐 숨어 있다가 그 병원에 민원 제기를 했대요. 당연히 병원은 그 일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다고 했죠. 결국 그 의사는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죗값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의사와 시어머니가 짜고 계속 재워왔던 거니 얼마 뒤 깨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고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는 한국에 연락해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아버님 며칠 동안 깨어나 계셨던 거예요? 여보, 미리 언제 좀 주지 그랬어. 그게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야. 당신한테는 살짝 이야기해줘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혹시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라도 할까봐 꾹 참았어.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사돈,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멀쩡히 일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그리고 저희 식구일 때문에 마음고생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사히 시어머니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런 몹쓸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난리를 쳤다고 했죠. 시어머니의 고집에 경찰들이 증거물을 내밀자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당장 내보내달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에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우겼지만 속인 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한국 국적자는 해외 어디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한국에서 죗값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경찰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했죠.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급하게 친족 상도례를 들먹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물론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다만 저는 의사협회에 조작된 가짜 진단서 및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서방님이 증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위조에 대한 부분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게 밝혀져 의사 면허 취소가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죗값을 받아야 했고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과 권력 때문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의 끈도 버리는 물불안거리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이전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쉽게 넘긴 게 후회 막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서방님도 이번 일로 인해 동서에게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동서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시댁에 찾아와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야,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치료비 때문에 눈이 돌았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쫓아와? 당장 여기서 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혼만 하지 말자. 서방님은 잔뜩 화를 내면서 동서를 밖으로 내쫓았죠. 동서는 이렇게 찾아와 싹싹 빌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결국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시아버지는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저 때문에 급히 들어오셨다며 한국 병원에 잠시 입원해 계셨죠. 그리고 몸 회복이 되자마자 다시 해외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해외에 있던 사업체를 한국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혼자서 해외에 계실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에게 같이 해외에 나가서 살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남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정말 많았지만 결국 친구 회사에 있던 저의 자리는 후배에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후 서방님에게도 해외에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으나 장사를 접지는 못하겠다면서 한국에 남아있겠다고 했죠. 결국 지금은 저희 네 식구만 해외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아들은 베이비시터와 함께 시아버지가 봐주고 계세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이번 일로 큰 충격에 빠져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아버지는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오히려 요즘같이 행복한 날이 없다면서 지금 저 세상에 가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덕분에 저희 부부도 요즘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청자님들께서도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말 잊지 마시고 항상 웃는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